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전국연합건설 현장 노조 위원장 임모 씨와 지부장 황모 씨를 공동 공갈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 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 건설 현장 33군데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 협약비 명목으로 모두 3억 1,600만 원을 뜯어내고 노조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6도, 습도 4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지난해 11월까지 미분양 아파트가 5만 8천 가구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는 미분양이 6만 2천 가구를 넘어서면 위험선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추세라면 미분양 물량이 조만간 10만 채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아파트들을 정부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라 지시했고 국토부도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얼마나 매입해 줄지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미분양 주택 전체를 사들이는데 27조 원가량 드는데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47조 원에 달해서 자금 여유가 있다. 나중에 이거 집값이 오르면 정부가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적극 매입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활용하자는 방안, 이거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얼마에 매입해 주냐는 겁니다. 혹여나 분양가 그대로 매입해 주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양가가 아닌 건설 원가 이하로 사줘야 합니다. 미분양의 근본 이유 중 하나가 분양가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익은 개인이 다 가져가고 손실은 사회 전체가 세금으로 막아주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세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네, 오늘 격주로 만나는 염블리의 시장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처음 뵙는 거죠? 네, 새해 처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주식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했어요. 네. 영업이익이 전년에 비해서 뭐 70% 가까이 감소했다. 네. 이거 뭐 어닝 쇼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뭐 충격 맞죠? 이 정도면은.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6.9조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네. 근데 실제 발표는 4.3조 원.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에도 훨씬 못 미쳤고.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이례적으로 지금 발표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내용들이 자세히 안 나올까 그러실 수 있는데 확정 실적이 아니고 숫자만 딱 공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에 기업 설명회 통해서 이제 사업부별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례적으로 삼성에서도 이번에 지난주에 발표할 때 이제 공문을 딱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좀 반도체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이게 안 좋았던 이유를 좀 몇 가지 적어놨더라고요. 일회성 비용도 좀 일부 있었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안 좋았다.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례적으로 냈다는 이제 시장에 또 혼선이 있을까봐 좀 이제 그런 공문을 좀 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평가한 걸 보면 이제 추정입니다. 이거 뭐 100%는 아닌데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마이크로는 적자 났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번에 아마 한 4천억에서 8천억 정도 흑자가 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메모리 반도체가 잘 벌 때는 거의 10조 원까지도 벌었었거든요, 옛날에. 네. 굉장히 많이 벌었었죠. 그 효자였죠, 사실은. 분기에. 그리고 이제 엄청난 거지. 삼성전자가 보통 잘 벌 때 15, 16조 벌었으니까 전체 다 해서. 근데 이게 많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좀 까먹은 거죠, 사실은. 파운드리는 아직 돈은 벌어요. 근데 이제 메모리가 워낙 지금 안 좋고 그래도 이제 흑자는 간신히 유지했는데 문제는 이제 1분기엔 적자 날 것 같아요. 일부 증권사에서 메모리 반도체 적자를 2조 이상으로도 보고 있고 또 뭐 물론 이제 1조 원 정도 보는 데도 있는데 이제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다 적자는 불가피하다. 2분기까지는 좀 적자가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전체는 적자는 아니에요.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가 적자 나는 건 아니니까 흑자는 유지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메모리 적자 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우리 예상과 다르게 너무나 재고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삼성전자도 올해 2분기까지는 좀 메모리 쪽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이제 삼성도 삼성인데 이렇게 되면 또 하이닉스도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하이닉스는 이번 달 말에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이닉스는 이번에 좀 적자 나지 않을까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그러니까 어쨌든 영업이익이 매출은 늘긴 늘었다고 해요. 네, 오히려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반도체 값이 워낙 그 무슨 값이 돼버리니까는 이게 맞습니다. 그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건데 주가는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거 선반영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이제 그 시티증권에서 이제 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랬죠. 삼성전자 감사한 얘기 이제 설비 투자 줄일 것 같다. 이런 원래는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사는 안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안 하겠다 했고 사실 저도 그래서 이 기사를 계속 찾아봤는데 아까도 잠깐 보니까 이번에 CES 끝났잖아요. 거기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가서 말을 한 걸 보니까 감사한 얘기는 아직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겠다. 물론 이제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감사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삼성은 공식적으로는 감사는 없는데 왜 자꾸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미리 좀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걸 안 것 같아요. 안 것 같고 그전부터 추정치는 낮아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대로 가면 메모리에서 적자가 너무 심해지면요. 결국 이 상태에서 감산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증산을 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은 하는데 유지하면 결국엔 이제 그 삼성전자 수익성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메모리 3사 과점이니까 수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수요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3사가 그냥 공급 딱 줄이면요. 어쨌든 올라갑니다. 가격은.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도 선택을 안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삼성마저도 이제 적자를 보니까. 원래는 삼성은 흑자 날 걸로 대부분 많이 봤거든요. 좀 버티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상황 이제 삼성전자도 거의 1분기는 적자거든요. 메모리는. 그래서 삼성의 말은 어쨌든 아직은 부인하지만 실제로 좀 감산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지난주에 갑자기 받아들여져 버렸어요. 그리고 확인이 됐던 게 실적을 딱 이제 봤더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진짜 감산하겠구나. 이렇게 안 좋은데 삼성이 이제 버틸 재간이 있을까.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실적 발표하고도 주가가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 거의 3% 가까이.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은 좀 감산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작년에 그래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뭐 미국의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다 감산하겠다고 했었어요. 반도체 값이 워낙 메모리 값이 안 좋으니까. 근데 삼성이 인위적 감산은 없다고 했죠. 발표를 했잖아요. 그 발표를 한 이유가 그때 뭐 저희도 그러니까 그 추정을 했었지만 또다시 치킨 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지금 3파전인데 뭐 한 2파전으로 줄이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D램은 사실상 치킨 게임을 할 이유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3사가 과점이고 그리고 만약에 마이크론이 정말 많이 뭐 우리 한국 입장에서 마이크론이 많이 안 좋아지면야 우리가 독식하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 그림을 보면요. 만약에 미국의 한 업체가 안 좋아지면 그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좋을 리가 없어요. 이거 완전 독점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견제받게 되거든요. 또 잘못하면. 그래서 삼성도 그걸 아니까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낸드는 한 5, 6개가 과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낸드는 치킨 게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맨 끝에 중국의 YMTC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YMTC가 거의 못 만든다라고 좀
얘기는 나왔죠. 왜냐면 그 플래시 메모리 말하는 거죠. 낸드라는. 네, 낸드. 우리 이제 저장 장치죠.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일본의 도시바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한 4-5개 업체가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는 그래도 삼성이 더 앞서기 위해선 이 하는 거 아닌가? 이 치킨 게임.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굳이 치킨 게임을 안 해도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자동 치킨 게임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감산을 물론 이제 지금 삼성은 좀 안 한다고 했지만 지금 뭐 키옥시아나 이런 데서 한 30% 이렇게 감산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적자가 어마어마해요. 너무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지금 이 기업들은 만약에 여기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증산해버리면 정말 난리 나는 거죠. 후발주자들은 정말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삼성이 그 정도까지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삼성이 유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제 치킨 게임이 돼버리는 거죠. 휘청이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웨스턴 디지털하고 지금 그 일본의 키옥시아가 한 2등인가 3등인가 하거든요. 낸드 플래시 메모리에서. 낸드 쪽에서. 근데 이제 서로 합병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합치면 조금 더 비용도 줄고 규모도 커지고 하니까 그게 좀 약간 고육지책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쨌든 지금 메모리 업계는 굳이 뭐 치킨 게임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오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엄청 들어왔나 보죠? 주식시장에? 네, 오늘 아까 보니까 6천억 정도 샀더라고요. 외국인이 엄청 들어온 이유가 뭐 때문인지. 그거는 이제 설명해드리면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최악 지났고 삼성전자 주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적 좋다고 해서 사면 거의 뭐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고 항상 주가가 6에서 9개월 선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올해 3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러거든요. 업황이. 그러면 이제 6개월 전이잖아요. 지금. 이제 미리 선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이렇게 담는 수요들도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오늘 기관도 많이 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기관들은 곳간이 비워져 있어요. 엄청 지금 비워놓은 상태니까 펀드 매니저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좀 고민이냐면 이 벤치마크가 코스피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급등하는데 안 채워놨잖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걸 쫓아가야 돼요. 자기는 왜냐하면 수익률에서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삼성전자를 좀 따라서 사는 수요까지 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래서 더 탄력이 강한데 아무튼 펀더멘털 상으로는 올해 3분기 아마 좋아질 걸 예상을 하고 좀 미리 담는 그런 수요가 있고 또 삼성전자가 밸류가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이 PBR 밴드로 보면 그동안 워낙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빠진 지가 2021년 3월부터 빠졌거든요. 2021년 3월. 지금 거의 한 1년 10개월째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빠진 거죠. 1년 10개월은 안 됐지. 2021년 3월부터면 21년. 21년 1월에 9만 전자 찍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빠진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2년 가까이 됐거든요. 벌써 조정받은 지가. 기간적으로도 이 정도면 또 충분히 빠져 있고 그게 있고 또 한 가지 외국인이 산 이유는 이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급등했지만 고용지표가 되게 잘 나왔는데 고용지표는 잘 나왔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요. 생각보다 미국 경기가 괜찮네.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는 따지고 보면 악재죠. 경기 좋으면 또 미국 연준이 금리 안 낮추니까. 근데 왜 시장이 환호했냐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꺾여버린 거예요. 임금 상승률이.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물가 지금 다 잡히는데 주거비도 잡힐 것 같다. 근데 안 잡히는 게 하나 있다고 했던 게 뭐냐면 임금. 임금이 안 잡힌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월급 올라가는데 월급은 쉽게 안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일자리가 사실은 이제 넘치는 거죠. 미국에선. 그렇죠. 일할 사람은 부족한데 일자리가 넘치니까 이제 당연히 올려주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걱정을 했던 건데 그래서 금리 인상한 거거든요. 그거 누출 이제 좀 약간 이제 수요를 죽이려고 한 건데 그 신호가 나와버렸어요 이번에. 물론 한 달이라 저도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5%를 예상했는데 4.6%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꺾여버린 거죠. 한마디로 물가 피크아웃처럼 임금 상승률도 드디어 꺾였다.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임금 상승률은 꺾이니까 물가는 꺾이네. 이 조합이 이렇게 맞은 거죠. 경기는 괜찮은데 물가 꺾이네. 그럼 이제 시장이 원하는 답은 나온 거죠. 작년에는 반대였거든요. 경기 안 좋은데 물가는 자꾸 오르니까 금리 올리고 증시가 풀어졌잖아요. 지금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해석이. 경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근데 물가는 꺾이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제 임금마저 꺾이는 거 아니야? 그럼 연준이 굳이 여기서 금리를 세게 올릴까?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물가가 절대 물가는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금리를 올려도 고용이 이게 거꾸러지지 않네. 그리고 경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연착륙 가능할 수 있으니 네, 맞습니다. 금리를 아예 그냥 이참에 더 올려서 물가를 완전히 길을 꺾어 놓는 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그럼 미국장이 그럼 빠졌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날 그 고용 지표 발표하고 거의 3% 올랐어요. 급등해 예. 버렸어요. 그 예. 이유는 물가가 잡히기 시작한 시그널이 보여버린 거예요. 그럼 경기는 생각보다 우린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경기는 버티잖아요. 예. 여기서 일단 안도는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부 데이터를 보는 건데 실제로 이번에 고용 압력이 둔화되는 게 진짜로 나오긴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 고용자 수도 대부분이 정부에서 고용한 게 많이 늘었고 예. 민간 고용은 생각보다 그렇게 늘질 않았어요. 분기 단위로 계속 꺾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시장이 원하는 답이 나와버렸어요. 물가 꺾이는 게 맞구나 지금은. 근데 저도 아직은 이거를 한 달치만 갖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예. 다음 달 한 번 더 봐야죠. 근데 시장이 원하는 답은 일단 이번 달에는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일단 환호한 거죠. 미국 나스닥이 그렇게 급등하고 시장이 원하는 답이라는 건 뭐 뻔하잖아요. 네. 지금 미국이 금리 내릴 수도 있겠네. 이걸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말에 이런 속도면 어쨌든 이제 내릴 수도 있겠다. 3월까지 올리는 건 다 아니까. 예, 근데 예. 연말에 이 정도면 물가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 꺾이면 예. 금리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사실 금리가 내려가면 반도체 경기에 당연히 좋거든요. 영향을 줍니다. 예. 왜냐하면 수요가 살아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확인된 건 아닌데 예. 이제 그런 기대감이 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LG전자도 4분기 실적 발표했죠. LG전자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LG전자도 되게 안 좋았습니다. 물론 주가는 LG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 급등했는데 LG전자가 역시 비슷한 게 매출은 처음으로 80조를 넘겼는데 예. 영업이익은 이제 지난해 전체로 보면 3.5조로 12% 감소했고 예. 4분기는 무려 91%나 이익이 감소를 했어요. 너무 안 좋았던 거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주력 제품이 가전하고 TV잖아요. 예. 이게 잘 안 팔립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니까 자기 가처분 소득이 줄잖아요. 예. 거기다가 2년 전에 코로나 때 많이 사놨어요 또. 그렇죠. 그때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예. 막 집집마다 그때 뭐 가전 뭐 TV 많이들 사셨잖아요. 예. 근데 이건 한 번 사면 뭐 보통 한 5, 6년 지나야 또 교체를 하니까. 뭐 10년 전에 텔레비전을 한번 교체하던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너무 많이 사버리니까. 그때 예. 사실 안 사시려고 하시던 분들도 사버린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확 줄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또 한 가지가 LG이노텍이 자회사인데 LG이노텍 실적의 연결로 다 반영을 해요. LG이노텍이 전장 이 카메라.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를 이 LG이노텍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착각을 했다. 네, 근데 돈을 정말 잘 법니다. 애플 때문에 그동안 잘 벌었는데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LG전자가. 근데 LG전자 별도 있죠. LG전자만. 그렇죠. 그거는 애널리스트 예상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결론은 LG이노텍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실적이. 그래서 이제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LG이노텍 실적이 좀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합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시장이 예상한 만큼 LG전자 별도로는 그냥 기대만큼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원래 또 안 좋을 걸로 이미 예상을 했으니까요. 가전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오히려 좀 오늘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연내 원래 상장 지금 그 줄줄이 원래 상장하겠다고 작년에 연기했던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마켓컬리도 그렇고 뭐 그 현대 사무중공업 여기도 그렇고 여기 그런데 지금 다 상장 지금 철회하고 있다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연기하는 건지 다 철회하고 있죠 지금. 현대사무중공업은 철회를 해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아예 안 하겠다고. 물론 나중에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사무중공업이 현대조선해양의 자회사죠.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자회사인데 원래는 이제 이 회사 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회사죠. 이제. 뭐 LNG 선박이나 이런 거 만들고 경쟁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한국조선해양이 2017년도에 IMM이라는 그 사모펀드가 있어요. 투자를 받았어요. 조건이
그 상장하는 걸로 몇 년 후에 상장하는 조건으로 돈을 예. 받은 거죠. 예. 그럼 이제 기한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상장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한국조선해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나 봐요. 네. 열어가지고 우리가 그 IMM 사모펀드 지분을 그냥 다시 되사겠다. 상장.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럼 상장 안 하면 어쨌든 페널티가 좀 있겠죠. 예. 근데 그걸 그냥 되사겠다. 이제 IMM하고 이제 다시 협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협약을 좀 맺어가지고 다시 지분을 좀 받기로 했고 그래서 이번에 4,097억 정도 주고 돈을 그러니까 지분을 다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모펀드에 팔았던 네, 거를. 사모펀드 팔았던 거를. 그래서 2,667억은 이제 한국조선해양 현금으로 내고요. 예. 나머지 1,430억이 이게 좀 부족한데 이거는 현대중공업 주식 좀 갖고 있거든요. 예.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이제 갚는 거죠, 돈을. 그렇게 해서 좀 하기로 했는데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는 게 왜 그럼 상장 안 하냐.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다. 제가 못 받을 것 같다. 예. 당연히 못 받겠죠. 지금 뭐 워낙 IPO 시장이 안 좋으니까. 예.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미루다가 결국에 이제 철회를 했고 두 번째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좀 고려했다. 왜냐하면 자회사 또 상장하면 한국조선해양은 진짜 껍데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지주회사 하나만 덜렁 남으니까. 예. 원래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 비상장이었어요. 그거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버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삼호중공업까지 상장을 하면 예. 정말 이제는 남는 게 없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이러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주주들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명시했더라고요.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상장을 좀 철회했다. 그래서 그거 발표한 날 그 이제 그 장 끝나고 발표했으니까 다음 날 주가가 거의 한 8%인가? 한국조선해양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 그게 바로 그렇게 그 나타나는구나, 효과가. 왜냐하면 이게 알짜 회사가 상장을 하면 예. 당연히 지주사는 진짜 이게 남는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데 예. 현대상호중공업이 진짜 현대중공업에서 가장 알짜 중에 알짜예요. 돈도 예. 잘 벌고 수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이제 지분을 거의 다 갖게 되니까 예.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영업자산이 그냥 돼버리는 거죠. 예. 투자자산이 아니라 예. 그럼 이제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니까 이제 할인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그동안 그 한국조선해양은 네. 그 현대사무중공업이 이 상장할 거라고 계속 계획은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계속 내려갔었어요. 계속 그러면. 내려갔습니다. 아, 계속 내려갔었구나.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상장하고 나서부터도 많이 빠졌는데 예. 조선주가 올라갔거든요. 그 후로도 막 이렇게 현대미포 아니 계열사들은 주가가 가는데 한국조선해양 가질 못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이 상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투자들이 안 들어가요. 신규 매수를 안 하려고 그러죠. 예. 왜냐하면 이거 상장하면 또 급나갈 거니까. 예. 근데 이제는 이제 그 우려감은 좀 일단은 해소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현대산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상장 철회한 게 시장이 워낙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어떤 그 주시장에서 그 비난 이런 부분에 있죠. 대해서 좀 많이 좀 부담을 가졌겠네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주 모임도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마 회사에도 요구했던 것 같은데 사무중공업이 사실 상장하면 정말 굉장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마켓컬리도 지금 여기 그 상장 여기는 철회한 건 아니고 연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기한 연기라 이제 이게 언제 될지는 솔직히 좀 알 수가 없고 이번 사실 마켓컬리라는 게 그 새벽 그 신선식품 새벽 배송 이쪽에 처음 이제 장을 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사업 모델도 괜찮다 했는데 그 상장을 여기도 작년에 원래 하려고 했다가 지금 올해로 미뤘다가 지금 또 연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상장해도 제값을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 마켓컬리가 이게 저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예전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인 그 김슬아 대표가 설립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좋았던 게 이제 이제 아침 7시에 그 새벽 배송을 해줘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죠. 그래서 이게 지금 누적 가입자가 한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가입자도 많은 상태고 매출도 좀 잘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그거였어요. 돈이 많이 풀리고 저금리 시절에는 적자 나도요 다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어차피 성장하니까.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 이게 21년까지는 아무도 뭐 특별히 뭐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었죠. 적자 봐도.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을 못 벌었어요. 적자가 지금 2,177억이거든요. 연간 적자가 많이 너무 났어요, 커요. 우리가? 근데 왜 그러냐면 매출은 잘 나오는데 이게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재고를 오래 가져갈 수가 없고 폐기해야 돼요. 그렇죠.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고요. 거기다가 이 김슬아 대표의 좀 이 원칙이 굉장히 포장에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이제 몇 번 시켜봤는데 굉장히 포장을 잘해 갖고 와요. 물론 소비자는 좋죠. 이게 다 돈입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또 예. 콜드체인이니까 예. 냉동 보관도 잘해야 되고 새벽 배송은 인건비가 2배나 들어가요.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몇몇 업체들도 이거 따라하다가 대부분 접어버렸거든요.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니까. 예. 근데 이제 계속 이걸 유지하는 거 왜냐하면 자기네들 정체성이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니까 화장품 사업도 좀 진출했어요. 뷰티 플랫폼 사업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객단가도 훨씬 뭐 10분보다 높고 재고 관리가 좀 용이하니까 예.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투자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현금이 4천억 있는데 이 상태면 1년에 2천억씩 까먹으면 그럼 2년만 금방 고가. 그래서 IPO 해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원래는 4조 원까지 같이 평가를 받았어요. 22년에. 자매시장에서. 예. 예. 지금 보니까 7,700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4분의 1 토막도 아니지. 한 5분의 1.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그게 한 얼마 만에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년도 안 됐죠. 예. 그리고 금리가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연기하다가 이번에 이제 안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왜냐하면 예. 상장 예비 심사 통과됐기 때문에 예. 해야 되거든요. 아, 그 의무 규정이 있나 보죠. 있어요. 예비심 며칠 같은 안에 거 해야 아니에요? 돼요. 아. 날짜가 다가왔는데 지금 해봐야 이제 제값을 아예 못 받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차라리 IPO 하나만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철회를 한 것 같고 예. 다시 아마 수익성이 좀 좋아지고 하면 상장을 녹화할 것 같은데 예. 사실 그게 이제 증권가에서도 좀 우려를 하는 거죠. 흑자가 될 수 있을까. 예. 지금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경쟁도 치열했잖아요. 그동안. 예. 뭐 마켓컬리만 했던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상 좀 올해 안에 상장하기 좀 어렵고 뭐 내년에 할지 안 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네. 제가 잘 몰라서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시장이 워낙 안 좋아. 그래서 상장을 철회하는 거는 공모가가 이제 낮은 수준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될까 봐 그런 거죠. 그렇게 될까 봐. 그러면 이제 예상했던 그 투자금이 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프리 IPO라고요. 그래서 예. 아까 현대사무중공업도 예. 아까 사모펀드가 예를 들면 이 회사 가치를 10조짜리로 딱 결정을 했어요. 예. 그러면은 나 이 회사 지분 내가 10% 가져갈게. 대신 내가 1조 줄게. 예. 1조면 10조 평가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들어왔는데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상장하려고 보니까 5조밖에 못 받아요. 예. 그럼 자기는 5천억 날리는 거죠. 상장을 해도. 그렇지. 그 여기랑 원래 보통 협의를 하거든요. 상장 투자 받은 데는 그 돈을 줘야 되니까. 예. 약속한 돈을. 근데 이제 여기랑 협의를 했는데 근데 지금 상장해봐야 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예. 돈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좀 늦추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마켓컬리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 엄청 받아놨거든요. 여기저기 많이 받아놨어요. 김설아 대표 지분이 얼마 안 돼요. 많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 좀 많이 받아놓은 걸로 아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지금보다 더 비싸게 아마 투자한 데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상장해봐야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상장 철회하고 그러니까 연기하거나 이러는 게 투자를 받은 데서 약속한 금액 같은 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시점에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엑시시라 그래요. 예. 내가 이제 이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당연히 내 투자금보다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모가가 높기를 원하는데 예.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투자 받은 데하고 이렇게 좀 딜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어차피 계속 연기해봤자 잘 안 되고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회사 자본까지도 다 잠식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안 되니까 좀 투자 받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을 약속했으면 한 500억만 좀 받고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그때 이제 그거로다가 좀 아니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이거는 대출금은 아니기 때문에 예. 돌려줄 의무는 없어요. 회사 받았으니까. 뭐 약속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상장은 하겠다 그거죠. 상장은 할 수 있는데 예. 회사가 이제 대출을 받았으면 은행처럼 돌려줘야죠 당연히. 근데 예. 그건 아니고 이건 뭐냐면 투자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갚아야 될 사실 의무는 없는 거죠. 의무는 없는 대신에 상장을 하게 되면 더 높은 값에 이제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 사모펀드 같은 데서 상장해봐야 내가 이거 거의 지금 투자한 돈에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서로 또 협의를 투자 했으니까. 받은 데서도 다 그렇게 약속을 서로 그러니까 합의를 그냥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을 처리할 때도 다 같이 하는 거죠. 이걸 뭐 대주주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물론 미래는 보이지만은 당장은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적자 기업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많았죠. 사실 기업 공개해서 상장해서
굉장히 큰 돈을 사실은 벌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고금리 시대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힘들죠. 아니 상장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값을 못 받아요. 제값을 아예 못 받고 예.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못 벌면 못 벌수록 이제 상장 문턱은 더 높아지고 예. 사실 그 카카오페이도 적자 기업인데 카카오페이가 거의 마지막이었죠. 그때 정말 화려하게 상장했잖아요. 예, 예. 그때만 해도 금리가 뭐 제로 금리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22년도 들어와서 예. 금리가 너무 높아지고 이 현상이 만약에 오래 이어진다면 그 예. 고금리면 계속해서 상장 문턱을 두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카오그룹은 참 저희가 여기서 여러 번 그 좀 욕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요즘 굉장히 카카오그룹 주가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빠진 거 생각하면 70% 빠졌어요. 고점에서. 지금 올라온 건 그 빠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뭐 카카오가 그렇다고 뭐 어쨌든 우리나라 1등 기업이잖아요. 예. 플랫폼 기업이고 이제 예. 그 가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카카오가 금리가 너무 오를 때는 할인받잖아요. 예. 그게 좀 컸고 근데 이제 70% 빠졌는데 더 나쁠 게 있냐. 그리고 미국 연준도 금리 인상 어차피 올해 상반기면 끝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더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예.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카카오가 좀 계속 걱정되는 거는 또 카카오 엔터나 예. 모빌리티가 좀 자회사들인데 지금 상장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거기도 투자 받았을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아까 현대사모중공업처럼 철회를 하면 주가가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상장을 강행하면 예. 카카오 가치는 뭐 금리랑 상관없이 또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주분들은 아직은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 엔터나 모빌리티 거기는 뭐 상장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네. 거기는 지금 언제 상장한다 이런 그건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안 근데 이제 나오고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상장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아직 뭐 날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네, 주주 행동주의 맞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은행들 대상으로 해서 은행들 요즘 이익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주주한테 이거 좀 이익을 좀 돌려줘라. 그 환원 정책을 도입하라고 공개적으로 서한을 발송했다고 해요. 네네. 먼저 이게 그 주주 행동주의 사모펀드 이게 뭔가요? 주주 행동주의 사모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보통 이제 그런 거 자꾸 마켓컬리 같은데 투자해가지고 네. 이제 벤처기업일 때 탁 투자해가지고 쌀 네. 때 그래서 상장하면 대박 나잖아요. 예.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사모펀드가 예.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단기 매매도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매매를 다 합니다. 예. 다 하는데 행동주의는 뭐냐면은 이제 주주 가치가 현저히 좀 이렇게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이러는데 주주들한테 환원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럼 지분을 매입을 해요. 예. 해가지고 이제 서한을 보내요. 예. 그래서 주주 내가 이제 이 정도 지분을 확보했는데 이 정도 좀 배당을 좀 해달라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주로 미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거고 그리고 경영자가 뭐 잘못하거나 대주주가 좀 이거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지분을 확보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한진칼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강성구 펀드라고 그런데도 사실 좀 비슷한 거죠. 주주 행동주의. 근데 이제 이번에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게 굉장히 좀 이 언론에 좀 오르내렸던 게 은행 대상으로 갑자기 은행 지주 대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하는 이제 서한을 발송을 한 거예요. 이제 캠페인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우리금융 지분 1% 갖고 있고요. JB금융지주는 14%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법상 자본금 1,000억 이상의 상장사 주주 대부분 이제 자본금 1,000억 넘으니까 그 지분은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를 하면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0.5 제한을 이렇게 좀 해달라 할 수 있는데 부족한 거는 사실 이게 위임받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지분들을 좀 갖고 있으니까 이제 주주 제한할 수 있는 그 서한을 발행을 했고 거기다 이제 그 행동주의 이제 펀드로서 한번 캠페인을 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인가요 내일 온라인상에서 뭐 방송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잠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2월 9일까지 은행 주주가 좀 답변을 달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 미국처럼 미국 은행주들처럼 좀 주주 환원 좀 많이 해달라 이건데 그러니까 많이 돌려달라 이거죠. 네, 주주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은행이 돈 많이 버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뭐 굉장히 엄청 많이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해외 은행이 평균적으로 당기 순이익의 64%를 돌려주거든요. 주주들한테 뭐 자사주 소각이든
배당이든 그렇게 많이 굉장히 많이 돌려줍니다. 예,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은행들은 성장하기 위해서 뭐 어디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지. 예. 그래서 돌려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율이 사실 이제 이들보다는 훨씬 작아 24%밖에 안 돼요. 미국에 비해서 훨씬 작네요. 돈도 잘 벌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이요 확실히 저평가는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은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PBR이 보통 자기 자본의 1.3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평균이 0.3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분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성장이 없고요, 은행은. 두 번째가 정부가 규제하죠. 그렇죠. 배당 늘리려고 하면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대출도 규제하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규제하면 할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주주 환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근데 그런 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다 보니까 낮은데 이제 온라인 파트너에서는 일단 요거를 은행 지주가 좀 받아들여서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는 물론 이거 확정된 건 아닌데요. 기대감이잖아요. 은행이 그렇게 하면 진짜 나 많이 돌려받나? 그래서 이거 발표한 날 그날 언제였더라 그 신한지주인가요? 신한지주하고 일부 은행주가 8%씩 하루에 주가가 급등하는 양상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 사모펀드가 자 은행들 요즘 보니까는 돈 엄청 벌더라.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주식으로다가 우리가 배당이나 뭐 이런 걸 돌려받는 게 주가도 별로 안 오르고 너무 적다. 미국은 맞아요. 6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20%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 좀 미국처럼 많이 좀 우리한테 좀 돌려달라 이거잖아요. 그럼 돌려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방법은 이제 배당이 있고요. 지금 거의 다 배당 많이 주죠. 그리고 신한지주는 자사주 소각도 했어요, 작년에. 자사주로 소각하는 방법도 있겠구나. 근데 자사주 소각이 더 크죠. 사실 파워풀하죠. 그렇겠죠. 굉장히 주식수를 줄여버리니까. 이 두 가지죠. 사실 돌려주는 거. 그러니까 주가를 올려라. 자사주 소각해서.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하건 뭐 배당을 많이 줘가지고 어쨌든 번 돈에 좀 많은 걸 좀 주주들한테 돌려달라. 이제 이걸 좀 요구한 건데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도 약간 반반인 게 뭐냐면 이 정부가 이거를 받아들일지가 좀 관건이고요. 왜냐하면 은행은 돈을 또 이게 비상시에 또 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기관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은 돈이 많은 건 맞는 게 이 위험 가중 자산이라고요. 분모가 위험 가중 자산이 뭐냐면 보통 대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넣고 위에 분자가 뭐냐면 그 자기 자본 있잖아요. 은행이 갖고 있는 자기 돈. 요 비율인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건,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조건은 은행별로 최소 10.5% 이상이어야 돼요. 위험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이. 그럼 이게 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동안 규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배당 규제도 있어가지고 이걸 관리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선진국보다 좀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신한지주가 12.7 정도 돼요. 자기 자본 비율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대출 내준 거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편이죠. 10.5만 유지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대출이 좀 떼이더라도 은행이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5는 최소한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높아요. 근데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부에서 허용을 할 수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도 또 안 좋고 한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주주환원이 돈 만약에 써버리면 또 비상시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뭐냐면 어쨌든 정부랑 협의는 돼야 된다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고 근데 아직은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어떤 입장인지는 모르고 다만 이제 왜 주가가 이렇게 파워풀했냐면 한 가지 이유가 신한지주에서 실제 그때 이제 신년사였던 것 같긴 한데 그 자기 자본 아까 비율 있잖아요. 거기에 12%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신한 경우에? 신한지주가. 그럼 지금 12.7이잖아요. 0.7%. 네. 근데 그게 적은 게 아니라 2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0.7%인데도? 네.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게 총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0.7만 계산해도 그 정도가 되니까. 그럼 그걸 올해 2조 넘는 걸 주주들한테 신한 갖고 있는 주식 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 돌려줄지 모르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 자사주 소각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자사주 소각 얘기가 나왔었다면서요. 맞아요. 신한은 이미 작년에도 했었어요. 자사주 소각을. 그래서 근데 12% 이상인데 지금 꽤 돈이 많잖아요. 이거를 돌려준다는 건 굉장히 파워풀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정말 들썩여 버렸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KB나 하나도요 꽤 높거든요 이게. 예. 그럼 여기도 같이 하는 거 아닐까? 이제 같이 다 올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금융주들이 갑자기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기대감이 붙다 보니까 이제 저평가가 끝나가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직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금융당국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은행의 개입 저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개입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우리나라 산업에서 정부의 규제를 받는 데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제를 받는 데가 은행 산업이죠. 그만큼 이제 위험한 기관이니까 그리고 공적인 이제 책무가 있는 기관이니까. 그런데 요즘 워낙 그 이제 대출금도 가계부채도 뭐 1,000조 원이 넘었다고 하고 그러니 지금 오히려 은행에 대해서 자본금을 늘리라고 대손 충당금 충분히 확보하라고 그 요구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배당금에 다 써버리고 성과급 잔치에 그 돈 다 쓰지 마라. 혹시 모를 만일을 대비해서 자본금을 더 늘려라라는 게 은행들에 대한 주문인데 지금 이 주주들은 어쨌든 그런 거 쓰지 말고 우리한테 다 돌려줘라.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어떻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규제보다는 어쨌든 높다 보니까. 이게 왜냐하면 12% 정도 유지해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신한주주는 여유가 있잖아요. 이 룸이 좀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돌려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은행이나 뭐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자기 자본 비율 그게 우리보다 좀 낮아요. 낮아요. 오히려? 한국보다 제가 알기로는 11%대인가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보다. 그러니까 한국이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뭐 오히려 지금 또 잘했던 게 뭐냐면 한국 은행들이 그만큼 규제를 또 많이 받으니까 이런 위기 때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이거 잘못하면 은행 망하면 어떡하지 이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거랑 별개로 굉장히 안전하더라고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자기 자본을 많이 확보를 해놨었어요. 그 전부터 위험 자산도 좀 줄여놓고. 그래서 그건 이제 작년에 좀 강점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서 좀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작년에 이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 하여튼 이거 그때 IRA 법안 도입된다는 걸 다 미국 대사관에서도 보고했고 국정원에서도 다 보고해서 이거 준비해야 된다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전혀 이거 뭐 대책이 없었고 알고 그 다 보고 받았는데도 그래서 그냥 알고도 당했다. 우리나라는 FTA 미국과 체결 국가인데도 뭐 그래서 뭐 여러 번 좀 저희가 문제도 삼았지만은 뭐 약간 좀 변화가 있다고 해요. 미국 정부의 정책이.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왔던 게 뭐냐면 IRA가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현재 생산하지 않으면 조립하지 않으면 이제 전기차 지금도 보조금 못 받는데 거기 대상되는 게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차는 당연히 해당되는데 약간 애매했던 게 상업용 차량 있잖아요. 뭐 리스나 렌트를 해주거나 렌트카 아니면 이제 뭐 배송할 때 쓰는 차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좀 애매하긴 했어요. 근데 일단 그 당시에 처음 규정은 뭐냐면 이제 물류 배송하는 트럭들 있죠. 여기는 해당 없다. 그러니까 보조금 다 준다? 그건 보조금 다. 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을 해도 그건 받기로 한 건데 우리 정부가 요구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니면 그러면 리스 차라도 좀 해달라. 리스 차량으로만 이게 판매가 되는 차는 울산 공장에서 수출한 거는 그냥 보조금 받게 해달라. 이걸 요구를 했어요. 현대차랑 같이. 그러니까 리스 차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법인들이 구매하는 차나 아니면 렌트카도 그런 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했고 또 한 가지 더 했던 게 3년 유예해달라. 우리 공장 짓지 않냐. 그건 이제 법안이 발의돼 있죠 지금. 그래서 3년 동안은 그래도 현대차 좀 이게 아니 조제 공장도 지어주는데 굳이 이럴 필요 있냐.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요 3년 유예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리스는 이제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 같더라고요. 리스나 렌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리스를 보통 하면 3년 정도 리스를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 3년 후에는 내가 인수를 받거나 승계라 그러나요? 보통 걸. 승계해서 내가 타고 다니든가 아니면 그냥 렌터카 다시 돌려주죠. 돌려주는 조건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돼요. 개인이. 개인이 갖고 하면 안 된다? 네. 개인이 가져가는 거는 안 돼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 그건 보조금 못 받아요. 근데 법인이 다시 가져가는 거면 그거는 이제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일단은 됐어요. 되기는.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리스가 꽤 비중이 크더라고요. 20에서 30%나 되거든요. 미국 전체에서 그 정도 있는데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지금 120만 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기차가 25에서 35만 대 정도 될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지금 현대 기아는 리스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대차도 그럼 당연히 전략을 바꾸겠죠. 그렇죠. 리스 쪽으로 돌리겠죠. 예. 왜냐하면 현대차가 작년에 미국에 판매한 전기차가 4만 대거든요. 예. 그러면 충분히 지금 리스로 돌려도 예. 되는 물량이 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미국 시장이 작기 때문에 예. 리스로도 충분히 이제 한 2년은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요 뉴스는 어쨌든 현대차한테 이제 어쨌든 하나도 지금 혜택이 못 들어갔는데 일단 리스로 물량을 좀 돌린다면 좀 숨통은 트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판매되는 차량 중에 한 20-30%가 리스 차량으로 예. 팔리는데 그걸 이제 전체를 다 우리가 일반 소비자 판매까지는 우리가 뭐 좀 안 된다 하더라도 리스 판매 한 20-30%는 우리가 가능성도 있겠다. 그 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3년 유예안은 지금 미국 상하원에 다 발의가 돼 있는데 이거는 가능성 없어요. 아직 가능성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계속 요구는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건 3월부터 미국 내에서 현지 조립을 한 부품들 있잖아요. 광물. 이런 조건도 일부 들어가잖아요. 그게 북미에서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만드는 이 조건이 뭐 40에서 50% 정도 비중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또 받는 건데 그 조건은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됐는데 그건 조금 연기했어요. 3월로. 그래서 아마 규정이 좀 일부 바뀔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하위 규정 같은 게. 그래서 3월에 좀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시행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미국하고는 FTA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한 나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진작 그 부분을 좀 내세워서 했었으면은 좀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뒤늦게 지금 막 이거 다시 뒤바꾸려니까 지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FTA 체결국이니까 충분히 뭐 이거는 요구할 수 있는 건데. 미국 대사관에서 다 이거 보고했고 이런 준비해야 된다 하고 국정원에서도 다 했다는데 이걸 전혀 그냥 무방비로다가 지금 당해놓고선 지금 뒤바꾸려니까 어려운 건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미국하고 이거 FTA 협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제소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정부도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하는데 근데 미국 정부에서는 3년 유예안이라든가 이 배터리 보조금 그 북미에서 생산 안 한 부분 일반 소비자 판매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묵묵부답이고 그냥 원한대로 가려고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야 당연히 원한대로 가려고 하겠지.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니 FTA 위반이니까 우리가 뭐 국제 재판에 뭐 건다든지 뭐 WTO에 건다든지.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좀 강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그리고 유럽의 지금 봄 같은 겨울 날씨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제 경제 흐름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 유럽이 많이 따뜻한가 봐요 지금. 푸틴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네, 푸틴만 피해자라고 뭐 이렇게 기사에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 지금 스페인이 26도고요. 여름 날씨입니다. 그러네. 겨울인데. 스페인은 지금 좀 아래쪽에 있으니까 좀. 근데 스위스가 20도래요. 거기 알프스 스키장이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슬로프 절반이 지금 운영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제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근데 이제 유럽은 다행이죠. 왜냐하면 이제 푸틴이 가스를 잠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재고 가지고 버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산으로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너무 그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겨울이 너무 추우면 어떡할까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겨울이 이제 가스가 지금 필요 없어진 겨울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따뜻하니까. 그래서 지금 가스 재고도 많이 남아돌고. 근데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협박을 했는데 야 너네들 한번 겨울에 한번 당해봐라. 사실 이거거든요. 우리 없으면 어떻게 되나. 근데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사실상 완전 실패로 돌아갔고 유럽은 진짜 다행이죠. 그래서 유럽의 지금 전기요금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실제 물가 상승률도 이제 조금씩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여러 면에서 좀 숨통이 트인 게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면 전기료 올라가고 물가 오르면 또 금리 올려야 되고 경기는 안 좋은데 이게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푸틴의 협박도 계속 시달려야 되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해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럽은 좋고. 그래서 요즘에 달러가 좀 하락하는 이유도 그쪽에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유럽이 좋아지면 유로화가 강해지거든요. 요새 달러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게 날씨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겨울에 사실 추울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유럽의 그 인플레 압박이 좀 덜할 것이다. 예, 덜하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게 유로화가 강할 때 한국 증시가 나쁜 적이 별로 없어요.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 달러가 꺾이니까. 지금 환율이 1,25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외국인이 많이 산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사실. 환율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환차 이익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화 자산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달러보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푸틴 입장에서는 오늘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랬던가 뭐 그 주변에서 올 뭐 여름 이전에 전쟁이 끝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그럼 전쟁도 그러니까 좀 영향이 있겠네 그러면은요. 푸틴이 이제 버틸 재간이 없을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푸틴의 최대 무기는 원자재잖아요. 에너지, 석유랑 그 다음에 천연가스인데 사실 천연가스가 제일 무섭죠. 러시아가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무기화 못하는 거죠. 푸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이제 굳이 지금 필요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물론 이제 유럽도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날씨라는 게 또 언제 또 추워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도 이제 따뜻하니까 그냥 이대로 방심하다가 가스가 또 부족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럽이 해야 될 거는 러시아 말고 다른 데서 많이 또 받아는 놔야 돼요. 그거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러시아 물량은 너무 많으니까 이 공백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연말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벌써 올해 연말에 또 추우면 어떡할 거냐. 뭘 벌써 올 연말까지.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내일은 최백원 교수와 함께 제로금리 포기한 일본의 경제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